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어제였나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됐었던 어르신들이 무죄로 판결이 되는 게 제주도 이제 법정에 의해서 어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 판결의 이제 부당성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그 면모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동시에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설민석 강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두 가지 운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즉,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이고,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남로당이 주체로 해가지고 일어난 폭동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도 어느 정도 학살을 당했고, 물론 구체적으로 몇 명이 민간인이 무고하게 학살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건데요,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성격이 와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민간인이 학살당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제주도 지방의 판결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민간인이 학살당했지만 그 운동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남로당 주체의 협동이었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설민석 강사님이 하셨던 얘기들을 조금 짚어볼 건데요. 자, 일단 자료를 좀 보시죠.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설민석 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정업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용이 돼 있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강연의 내용을 우리가 쭉 듣고 있자라고 한다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강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경우는, 사상 자체는 제가 이해는 돼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한다면은, 야, 어떻게 남한 중심으로 통일정부를 세울 수가 있냐, 북한도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민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한 위주의 어떻게 정부를 세울 수가 있냐,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사상인 것 같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저 정업 발언을 갖다가 북한을 무시한 채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기 위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이제 소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같은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유엔의 뜻을 따르자. 그러니까 소련이 반대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근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유엔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예 그냥 즉각 독립시켜. 임시정부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즉각 독립시켜요. 국회의원 총선 실시해. 저 지금 이제 말이 제가 그 강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워딩을 옮긴 것인데, 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자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미국이 그냥 자기 뜻대로 소련의 이제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총선을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뉘앙스가 좀 들리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밀어붙이고 싶었던 사상이 뭡니까? 그리고 소련이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남한 위주의 정부를 세우고자 했고, 왜 북한과의 같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였던 것이고, 소련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김일성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때 가지고 CIA 문서를 통해서도 밝혀지지만, 이미 소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오쩌둥에서 계속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교적인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던 이스만 대통령이 그 상황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 야 도저히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될 수가 없다. 사회주의랑 민주주의 지금 두 나라가 통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지금 일단 우리가 일제에서부터 광복을 한 상태니까 남한 위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일단 세우자.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의 의의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미국이 그냥 소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가지고 유엔한테 물어봤다? 유엔이 지금 악입니까? 그리고 유엔의 발언을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발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발언하세요? 에이 뭐 그냥 즉각 독립시켜. 임시정부가 뭐 필요 없으니까 즉각 독립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전체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때 주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밀어붙인 게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고 소련의 반대가 부당한 것이죠. 두 나라가 동등하게 똑같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의 악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 자유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니까 두 나라를 동등하게 위치해 두고서 야 얘네들은 찬성 쪽을 하는데 얘네는 반대하는데 한쪽에 그냥 밀어붙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김구하 민족 지도자가 남북조선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읍 발언하고 미국이 이제 유엔을 통해 가지고 남한만의 임시정부 이제 세워라. 남한만 임시정부가 아니라 남한의 이제 정부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김구선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족 대표단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죠. 북한으로 넘어가서 안 되겠다. 내가 김구를 만나봐야 김구를 만나면 내가 김구선생님이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민족 대표단이 내렸던 결론이 이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통일을 하겠다. 미국과 소련은 물러가라. 그렇게 합의를 봤다라고 결론이 나죠. 근데 김구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다만 존경을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남북한의 어떤 통일에 대한 여념 당연히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현안이고 현실인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주의의 지령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때 그 합의문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한테 쏘은 거죠. 김구선생님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김일성이는 그러니까 3년 뒤에 6.25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서. 김구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어떤 사상 그거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던 사상의 현실성을 제가 부인을 하는 겁니다. 통일을 하면 좋겠다. 남북끼리 하나가 되면 좋겠다. 너무 좋죠. 근데 남북끼리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은 북한 위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가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선생님 너무 순수하신 분이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스탈린한테 속고 뭐 스탈린까지 만나지도 않았지만서도 김일성한테 완전 속은 거죠. 미소로는 몰아내긴 뭐를 몰아냅니까? 김일성에는 계속 마오쩌둥 미치광이랑 스탈린한테 계속 지령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그 일제 경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거의 일본 일제 출신의 경찰이 한 80% 이상이 된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80%가 넘게 되는 것이고 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56%이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설민석 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쟤네들을 몰아내지를 못했다. 친일파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저 군경들을 몰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친일의 성향이 있었던 경찰들을 다 싸그리 다 쫓아냈다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땅에 경찰이 없습니다. 그 현실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친일 행동을 조금이라고 했다라 그래가지고 일제 경찰으로 몰아가지고 친일 경찰로 몰아가지고 다 숙청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국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경찰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 전체 경찰 중에서 82%가 친일 출신의 경찰이라고 한다면 친일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다 잘라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떠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친일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아무런 여지도 없이 그냥 잘라내버려야 되는 겁니까? 82%가 경찰이 없으면 누굴 데리고 경찰을 하는데요. 제주도가 섬도자에서 길도자로 이제 도로 승격이 됐었을 때 그 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행정 자체라는 것이 필요한데 경찰이 없이 82%의 친일 경찰을 다 잘라내고 난다면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합니까?
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저렇게 강력하게 씌우게 되면은 현실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 장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 자료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제주도는 사회주의자의 섬, 빨간 섬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경우는 저 강연 50분 정도 되는 저 강연을 제가 들어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이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님이라는 얘기는 조금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 자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 제주도가 사회주의자의 섬으로 낙인 찍혔다. 빨간색으로 낙인이 찍혔다. 왜 낙인이 찍혔습니까? 실제로 남로당이 제주도에 가서 활동을 주거지로 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섬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빨간색으로 낙인이 찍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로당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제주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회주의 섬이랑 낙인 찍혀버렸다.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도대체 말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과격한 노선을 취했던 것도 사실이죠. 남로당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한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되겠다. 재헌절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를 이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재헌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3개의 선거구를 설치했지만 3개의 선거구가 이제 2가지가 타버리지 않습니까? 남로당 주도로. 근데 그 남로당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주도가 빨간색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자료도 계속 보시면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시발점이 됐던 것인데 김학영청 말발굽에 어린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저 사건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4.3 사건이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3.1조 운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6명 정도가 이제 시민들이 총을 맞고 이제 죽는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 3.1절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전개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김하경찰이 어린아이를 치여가지고 어린아이가 치였는 사실을 모르고 김하경찰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야, 니 왜 그냥 가냐 해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냥 경찰이 가버리니까 돌멩이 같은 거를 들고 경찰서를 이제 습격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경찰서를 갖다가 가가지고 실제로는 항의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근데 항의를 갖다 하는 건데 돌멩이를 들고 무슨 뭐 무기를 들고 이제 가니까 경찰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봉기가 발생을 했구나. 이 지금 폭동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총격을 해서 6명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4.3 사건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인데 즉 설민석 강사님의 마인드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지금 사고 과정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 그게 사고 과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김하경찰이 무고한 아이를 치고 그냥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거를 오인 사격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경찰이 오인 사격한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4.3 사건까지 이어졌다. 모든 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냥 아이가 치인 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다 풀어나가거든요. 원인을 강의를 들어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를 빼놓으신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 김하병의 애가 왜 치였냐 이겁니다. 3.1절 운동을 하려고 3.1절 지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사실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3.1절 운동을 하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분여회 5가지 단체가 모여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주최를 해라. 그리고 좌익 정부가 좌익 세력의 중심이 돼가지고 3만 명 가까이 시민들이 모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는 미 군정이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미 군정이 그 회의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 기념 제주도회에서 좌익의 주도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촉구와 조직의 정비라는 목표를 알리겠다는 것을 알고 시가행진을 허가하지 않고 행사장도 제주 서비행정을 하라고 했지만 제주 북 국민학교 주변엔 좌익이 동원한 남로당,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년동맹, 부녀동맹, 인민위원회에서 동원한 17,000명의 군중과 기타 군중 8,000명 등 총 3만 명의 군정이 모여들었다. 이 얘기는 빼놓고 그냥 얘기를 하신 거죠. 저렇게 3만 명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3만 명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김하경찰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가행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좌익 주도로 이것이 지금 미소공동회의를 주최하는 것처럼 주최를 갖다 동원하는 것처럼 좌익적인 세력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가행진을 하니까 주변에 그 경찰들을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김하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애가 치인 거예요. 근데 애가 치인 사실을 경찰이 몰랐을 수 있죠.
그게 일단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애가 치였다, 그리고 그 치인 것을 통해 가지고 돌덩이를 던지고 시위를 했다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여있던 3만 명 같은 경우는 좌익 세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모여있던 일종의 무장단체 비스무리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지금 빼먹고 얘기를 하신 거죠. 단순하게 그냥 A가 치인 것이 아니라, 물론 무고한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A가 치인 것이 아니라 저 사건이 발생했던 기본적인 발발 자체는 3.1절 운동을 가장한 남로당, 박헌영을 주도로 했던 그 남로당의 사회주의를 다시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위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설민석 강사는 지금 완전히 빼먹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순 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4.3 사건이 발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여순 순천에 있던 군대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리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진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순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이,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이제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장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설민석 간사가, 같은 민족을 우리가 총으로 쏴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네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순 순천 사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군대에 있었던 좌익 세력이 주도했었던 반란 사건이죠. 근데 그 반란 사건을 갖다가 같은 민족을 쏴 죽일 수 없다. 정부가 잘못된 것이다. 그 명령은.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거는 철저하게 좌익 세력들이, 군대 내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일으켰었던 반란 사건입니다. 저 사건이 발달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같은 경우도 폭동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서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4.3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 좌익 세력에 동원이 돼 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남로당 중심의 박헌영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10,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군인들 같은 경우는 1,7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군인이 죽은 들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민간인 가운데서 무고한 시민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무고한 시민이라고 하는 건 속은 거죠.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속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고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운동 자체가, 4.3 사건이라는 그 운동 자체가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었고, 공산화를 시키고자 했었던 남로당의 기본적인 폭동이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48년도에 시작해서, 47년도였나요? 47년도, 4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54년도가 돼야지 다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 이 4.3 사건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딱 2년 뒤에 발생했을 때 50년대에 6.25 터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4.3 사건이 미리, 역사의 지금 뭐 기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4.3 사건이 48년도에 해결이 되고 여순 순천에 있었던 좌빨들, 군대에 있었던 그 좌익 세력들이 다 처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50년대에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었을 때, 그때 만약에 같이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여순 순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 끔찍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희생된 거는 맞지만 실질적인 희생됐다라는 그 감수성과 역사적 사실은 구분돼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여순 순천 사체가 가지고 있었던, 4.3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반공주의적인 세력, 나아가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세력, 공산주의적인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지극히 큰 문제가 있는 점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